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게 한국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한국사 배우기 쉽지 않죠? 부분이 특히나 경제 부분이라서 친구들이 분명히, 나 이 부분 아는데, 이 부분 아는데 잘 모르겠다. 아니, 답이 나오니까 영 엉뚱한 답이 나오는데, 라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공부에는 왕도 없다는 말 그대로 반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공부할 때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눈을 감고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뭐 신문왕의 업적이 뭐가 있었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토지제도가 뭐가 있었지 생각하면서 토지제도에는 뭐 관료전, 노급, 그 다음 역분전, 그 다음에 뭐 전식과 각각의 특징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오늘 할 부분은 36페이지에 있는 조선의 수취제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금제도에 대해서 지금 좀 배우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36쪽하고 37쪽에 있는 문제의 절반씩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조선 후기의 경제는 항상 시험에 항상 자리가 한 자리가 있고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이 파란색 부분 중에서 수치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있구나. 그 정도만 봐두시면서 오늘 하는 부분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지만 한 번씩 나왔을 때는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으니까 이 아이 좀 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오늘은 분량이 좀 적어요. 네, 오늘은 천천히 들으셔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음 푹 놓으시고 오늘 할 분량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36쪽에 있는 부분이에요. 조선의 수치체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의 전기와 조선의 후기에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선 전기에는 무엇을 했었고 조선 후기에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눈여겨서 봐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내야 하는 그 당시에 세금 제도가 몇 개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공납, 역이라고 하는 세 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조세라고 하는 거는 밭에 해당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밭이나 논 같이 토지가 없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 다시 말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 땅 주인만 내는 세금이 조세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공납이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공물이라고도 불렀어요. 공납 혹은 공물이라고도 불렀던 이 아이는 토산물을 내는 세금입니다. 토산물, 다른 말로 해서 특산물인데요. 그 지역에서 나는 그러니까 그 지역 토착에서 나는 물품, 예를 들면 뭐 포항에는 과메기라든지 아니면 부산에 뭐가 날까요? 부산에 유명한 게 뭐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이렇게 약간 중요한 것들, 뭐 구룡포라고 한다면 대게, 그런 식으로 지역 특산물을 내게 하는 것이 공납이었습니다. 이건 집집마다 내게 했기 때문에 여기 요 한자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집호자다. 가가 호호 할 때 그 집호자다. 그래서 집집마다 내게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산물을 현물로 징수했다라고 하는데요. 현물이라고 하는 말은 그 물건 그 자체예요. 예를 들면 고구마면 고구마, 과메기면 과메기지 거기에 해당하는 뭐 동전이나 돈으로 냈던 것은 아니다. 그 물품 그대로를 내는 거다. 세 번째는 역이라고 하는데요. 역은 이게 남자를 뜻하는데요. 성인 남자를 의미하는 밭꼬리 정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정이라고 하는 한자. 즉 정남 16세부터 60세까지 예전에 혹시 보셨던 사람들은 삼국시대는 15세였는데 조선시대는 16세예요 라고 하면 달라졌어요. 삼국시대에는 15세를 기준으로 삼았고요. 조선시대는 16세를 기준으로 성인 남자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60세 미만까지 해가지고 16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들은 다 성인 남자다라고 취급을 받아서 이 사람들은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군대 이외의 토목공사, 예를 들면 저수지가 무너지거나 다리를 보수해야 하거나 성을 쌓아야 할 때 직접 몸으로 노동력으로 해당하는 것을 갚는 것을 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조선시대든 다 동일하게 있었던 세금체제,
조세, 공납, 역 되겠습니다.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한 세금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조선 전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조세부터 이렇게 이제 가로로 가면서 전기에서 후기로 가는 것을 볼게요. 조선 전기에는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또 나오네? 그렇죠.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주었다. 경기도 지역에 한정해서 주었다. 두 번째, 일의 대가로 주는 수조권이었는데, 즉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됐다. 그런데 세 번째, 예외되는 상황이 그래서 두 개가 있었는데 과부에게 지급했던 수신전, 그 다음 고아에게 지급했던 휴량전, 이것 때문에 점점 뭐가 부족해져? 토지, 나누어줄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직전법이 실시가 되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게 과전법. 이거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한 대가로 받는 관리인 입장에서 제가 정리한 게 세 개가 되는 거고요. 그에 해당하는 세금, 즉 과전법 체제 하에서의 농민이나 평민같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게 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이 과전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세종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종 때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라서 전분육등법, 연분구등법이라고 하는 체제가 생기는데요. 이건 세종이 얼마나 뛰어난 왕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왕이라고 하는 이 세종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성들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애민 사상이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죠. 다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세금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합리적으로 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를 무려 30년을 합니다. 30년이요. 그것을 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법 체제 연구를 30년 추정 연구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밭이, 그러니까 토지가 기름지냐 기름지지 않느냐, 비옥하냐 비옥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6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풍흉, 그 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토지를 9개의 등급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전분 6등, 연분 9등. 너무 디테일하게 되게 좋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막 100점을 받는 되게 훌륭한 친구들은 공부를 또 따로 모아서 시키고, 95점 받는 애들 모아서 따로 시키고, 80점 모아서 따로 시키고, 85 이렇게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을 해보면 어때요? 아유, 그냥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나누고 추정 연구를 할 거야? 물론 이분이 굉장히 꼼꼼 본인이 디테일하신 분이라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공무원들은 점점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 토지 1결당, 한 결당 4에서 20도를 차등 지급하라니까 사람들이 다 배를 째는 거야. 우리 집은 늘 흉년이다. 우리 집은 토지가 안 좋다라고 하면서 배를 째니까 이 거두는 공무원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왔어? 양난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정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인조 때 만듭니다. 영원히 정해버리자. 풍흉에 관계없이 토지 한 결당 쌀 4에서 6두 정도만 징수를 해버리자라고 하면서 영원히 정해버립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는 조세가 정리가 됐어. 그걸 영정법이라 부른대. 이해됐어요? 1결당 4두에서 6두까지. 됐어. 최소로 맞춰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영정법은 사실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공납을 가볼게요. 공납입니다. 공납은 각 지역의 토산물을 집집마다 현물로 내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사람들이 안 좋아집니다. 옛날에 그 광해를 배울 때 그 영화 광해 있잖아요. 거기서 4월이라고 하는 애가 엉엉 울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가 산골 소작농이온데, 그죠? 아버지가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뭘 갖다 내라 그랬다고. 전복을 갖다 내라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막 엉엉 울고 집에 아버지가 그러다가 끝내는 그것을 다 하지를 못해가지고 다 뿔뿔이 노비로 팔리고, 아버지는 맞은 장이 화근이 되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지는 팔려 들어와서
궁궐에서 무수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방납입니다. 공납이 방자해진 거야. 공납이 방임해진 거야. 공납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000원에 계시는 율곡 이하고 징비록을 쓴 유성룡, 뛰어난 두 명의 학자가 이 공납을 좀 해결해 봐야 된다. 방납의 폐단 이거 없애야 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현물로 거두지 말고 쌀로 거두자라고 하는 수미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수, 거두자, 쌀, 미, 쌀로 거두자. 다른 사람들이 전복을 못 가지고 있을지언정 모는 가지고 있다. 쌀은 가지고 있다. 어부들도 쌀은 가지고 있다. 아니면 자기가 가진 걸 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쌀이 가장 중심이 되는 화폐이니까 쌀로 거둡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조 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것이 확대 개편이 되어서 예쁘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동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미법이 그대로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는데 완성이 된 것은 숙종 때입니다. 근데 왜 이 숙종 때까지 걸렸느냐라고 한다면 숙종이 1608년에 완성을 시키거든요. 죄송해요. 1708년에 시작이 1608년이 광해군 때 시작을 했고 숙종 때인 1708년 딱 100년이 걸렸는데 그렇게 100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 지주들의 반대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지주들이 반대하고 난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알아요. 보세요. 토지 한 결당 쌀 몇 두? 12두. 12두. 그러면 원래 세금이 어디에 붙었었는데? 원래는 집집마다 내는 건데 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토지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주들의 반대가 심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어요. 집집마다 내는 것에서 토지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토지가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를 내게 했냐면 12두인데 이것을 쌀로 내거나 아니면 그 쌀에 해당하는 것에 무명, 배같이 옷감으로 내거나 아니면 동전으로 내도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카드로 내시던가 아니면 그냥 수표로 내시던가 현금으로 내시던가 아니면 카카오페이 같은 것으로 내셔도 상관없어요. 다양하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가에서는 원래 필요한 물품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종이라든지 아니면 숟가락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과메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물로 받았었던 공납의 형태가 무너진 것이 되기 때문에 국가에선 필요한 물품을 누구에게 사서 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두어서 공식적으로 이 사람한테 야 네가 가서 물품을 하나 사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공인이 국가에서 받은 세금을 자기가 손을 들고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물품을 사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가 돼요? 상품과 화폐가 교환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공인 때문에 대동법으로 인한 공인 때문에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더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적어 놓을게요. 공인 옆에다가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 이름 하나만 적어 놓읍시다. 선해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대동법을 관장하던 관청이에요. 그러니까 대동법을 통해서 들어온 쌀이라든지 아니면 옷감이라든지 그것을 관장을 했던 사람이 이 관장을 했었던 관청이고요. 이곳에서 공인들에게 야 물건 사와 라고 하면서 쌀을 주거나 아니면 옷감을 주거나 동전을 주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선해청 나오면 공인, 선해청 나오면 대동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정남이 즉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남자들이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군대 이외의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것을 역이라고 불렀는데 폐단이 옵니다. 대립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즉 내가 군인이 지금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니 내 대신 군대 가줄래? 돈 줄게. 이렇게 하면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리기사 같은 내가 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 돈을 주고 대신 운전해줘 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관련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대립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나왔었거든요. 요거 사실 망했어요.
누가 나왔는지 잠시 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우 두 명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여진구하고 이정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영화 망했어요. 저도 안 봐가지고 이 내용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요. 여기에 이제 여진구가 광해군 역할을 맡았고 이제 대리군 이제 돈을 받고 일을 하던 사람이 이제 이정재로 역할을 나온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군이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봐두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하나의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다. 이게 뭐냐면 대신 서 있는 군대였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직접 가야 되는데 방군수포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대담해지는 겁니다. 이 방자는 놓아줄 방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방자한 놈 혹은 자유방임할 때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그 방자인데요. 군대를 놓아주는 거야. 군대 가야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거야. 뭘 받고 거두고 포를 받고 즉 옷감을 받고 군대 가는 걸 빼준 거예요. 군포를 받고 방군해 주었다. 군대 가는 걸 놓아주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합법화시킨 것이 균역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균역법은 원래 이 불법적인 거를 합법화시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영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조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도세자를 죽였던 엄청난 극악무도한 왕이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백성을 굉장히 사랑에 맞지 않았던 임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든 것들을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가 무엇을 할 생각을 하냐면 농민들에게 원래 군포 2필씩 받고 군대 빼줬잖아. 근데 그거 한 필로 줄여줘라. 그러면서 이걸 합법화시키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지역마다 세금이 달랐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 대구같이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2필씩 내고 우리같이 조금 덜 중요하다라고 하면 한 필씩 내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니 어디 속한다는 것 때문에 왜 난 2필이고 저기는 한 필이야 라고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니까 제일 최소로 맞추어서 균역법, 균등히 해주자, 역을 균등히 해주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백성들을 고려해서 낮추어 준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한다면 결작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지금 보니까 왜 토지에 또 들러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토지가 있는 사람이면 불만은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뭐예요? 또 토지에 들러붙은 거예요. 원래는 누가 내던 거였어? 개개인의 남자, 즉 정남이 내던 세금이 여기였는데 그것이 아예 바뀌어가지고 또다시 들러붙었네.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토지 1결당 쌀 2두를 거두는 결작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다? 조선 후기의 세금은 다 어디에 들러붙게 되었다? 땅에 들러붙었는데 기준이 다 바뀌었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선 후기의 수취체제, 세금 제도는 대부분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정착이 되었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의 전세와 밭전자, 세금이 어디다 들러붙었다.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 원래는 전 근대 사회에서 주장했었던 게 인두세가 중요합니다. 머리, 그러니까 사람 인의 머리 두자. 사람의 몇 명인지에 따라서 세금 내는 방식이 재산세로 중심이 이제 축이 바뀐 겁니다. 그게 조선 후기의 변화예요. 이게 세금에서도 변화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즉 조선 전기에 있었던 그 모습들이 조선 후기에 바뀌는 게 세금 제도에서도 보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요렇게 다 지워놓고 공부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이번에는 아예 여기에 한번 들고 와봤어요. 자, 봅시다. 조선 후기의 수취체제라고 하는 것은 조선 전기와 후기에 나뉘게 되는데 흔히 조세는 밭전자, 즉 땅에 있는 사람들, 공납은 어디? 그렇지, 집 호자, 집집마다 내는 세금, 역은 남자, 밭골이 정자, 남자가 내는 세금이었다. 그런데 조선 전기에 세종 때 아주 합리적으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토지의 비옥도라든지 풍요에 따라서 어떤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나중에
양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후, 이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게 양난이지 않습니까? 양난 이후에 뭘로 바뀌었다? 영원히 정하자. 그래서 영정법으로 바뀌었고, 이 영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쌀 4두에서 6두, 그러니까 최소만 내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집집마다 현물로 토산물이나 특산물을 내는 것이었는데, 방납이라고 하는 폐단이 오자 이와 유성룡 같이 뛰어난 그 당시의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우리 모두 다 쌀은 들고 있지 않니? 그래서 수미법을 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주장을 했더니 요게 좀 더 다듬어져서 무슨 법으로? 대동법으로 광해군 때 실시가 되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업적이 두 번째가 등장하는 거죠. 광해군의 첫 번째 업적은 중리매교, 그치? 대동법이 실시가 되었는데 숙종 때, 즉 1708년, 1608년에서 1708년까지 100년이 걸렸던 까닭을 지주들이 반대해서다. 왜? 여기 보면 지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지. 집집마다 내던 세금이 또다시 토지로 결과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12두에 해당하는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내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위해서 누가 등장했느냐? 공식 상인, 공인이 등장했고 이 공인이 누구에게서 돈을 받아서 그치? 선해청이라고 하는 관청에서 돈을 주거나 아니면 쌀을 주거나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그걸 들고 물건을 사러 다니는 형태가 되었다더라. 그래서 그런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더라 라고 하는 거. 상품화폐 경제. 그쵸? 그다음 역은 원래는 군대에 가야 하는 정남이라고 하는 애들이 군대를 가거나 요역을 토목공사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대립이나 방군 수포라고 하는 폐단이 생기자 군대를 가는 것, 군역을 다 균등히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영조 때 무슨 법이 실시가 되었고 균역법이 실시가 되었다. 균역법. 그리고 군포 한 필실로 징수하는 것으로 낮추어 주었다. 그러자 줄어든 군포 수입을 보충하기에 토지 한 결당 쌀 2두를 겨두는 결작이라고 하는 세금이 등장했다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다 어디에 들러붙었다? 토지에 들러붙었다. 그것을 세금의 전세화라고 표현한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외에 있었던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좀 잠시 보여드릴게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 동안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를 두고 이렇게 보여드리려고요. 그래서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서 시작했고 숙종 때 마무리되었을 때 요만큼이 되었구나. 근데 이제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위에 함경도랑 황해도랑 평안도랑 함경도랑 제주도는 왜 포함이 안 돼요? 라고 질문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세금을 거두어서 이동시키는 게 더 돈이 많이 운반비가 더 많이 들고요. 플러스 제주도는 그랬고요. 그다음 플러스 평안도랑 함경도 지역은 주로 사람들이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신들 접대비랑 그다음에 그 국경을 방어하는 국방비가 훨씬 더 많이 든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는 세금 니네가 알아서 써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걸 인류 지역이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이렇게 인류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그거는 인류 지역이었구나.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공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공인은 나라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사서 바치던 나라의 공식 상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세금을 주면은 공인이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구입해서 반납하는 형태였지. 그게 공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조달청이라고 해서 조달하는 공식 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받으시면 되고요. 이 공식적으로 나라 장터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보시면 정부 마크 혹은 다른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부 마크 이렇게 무궁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게 조달청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동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요 그림인데요.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래 가가, 호호 내던 것이 토지로 바뀌었고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방식에서 쌀이나 면포, 삼배, 동전, 즉 쌀이나 옷감이나 동전으로 내는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누가 등장했다고? 공인. 그래서 공인이 상품화폐 경제를 발달시키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 기구가 선해청이었다라고 하면서 광해군 일기에 등장한 이야기를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 대동법을 둘러싸고 참 많은 찬반 주장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100년이 걸렸으니까 눈여겨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집집마다에서 토지로 바뀌었다, 공납의 전세화가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조 때 균역법이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쭉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네, 요거는 그냥 어려운 이야기니까 넘어갈게요. 요즘 설명은 잘 안 해요. 균역법도 그냥 그런 게 있었군 그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자, 그럼 오늘 무엇으로 마무리를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문제를 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네, 근데 첫 번째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37페이지 제일 밑에,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거 문제 하나 풀게요. 그거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제가 그냥 가지고 와서 눈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게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밑줄은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원익 대감의 건의로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해. 방납의 폐단이 경기도에서 특히 심했다는군. 각 고을에는 곡물을 현물 대신 쌀로 거두어 선해청으로 납부한다는군. 다 나왔는데 무슨 법이에요 이거? 그치,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힌트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자, 힌트 어디서 잡습니까? 첫 번째, 선해청으로도 잡을 수 있죠. 방납으로도 잡을 수 있죠. 경기도에서 먼저 실시했다고 하죠. 현물 대신 쌀로 거둔다고 하죠. 여기 보면은 대동법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양반에게도 군포가 부과되었다 라고 하는데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흥선대원군 때 등장하는 법이거든요. 흥선대원군 때 호포제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양반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네,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뭐 그런 게 있어. 양반도 군대 안 가는 대신에 너 군포라도 내라 라고 하면서 이 제도를 실시했다고 하죠. 요거 엄청 먹었어요 이때. 그 다음 2번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게 배웠는데 지게 언제? 대한제국 시절에. 대한제국 때 특히나 무슨 개혁으로 등장한 거였지? 광무개혁으로 등장한 거였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증빙하는 문서. 3번 풍흉에 따라서 전세를 9등급으로 차등 부과하였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송해요. 전세가 아닌데. 그게 이상하다고 했어. 풍흉에 따라, 그러니까 그 해가 풍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 해가 풍년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연분 9등법. 누구 때야? 세종 때죠. 세종 때. 그 다음 4번 부족한 재정의 보충을 위해 선무군간포를 징수하였다. 이거 균역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균역법. 네, 균역법. 그러면 몇 번이야? 마지막 정답 5번. 공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문제 푸는구나. 뒤에 것도 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학습지에 없어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요거 중급이라서 조금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을 고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역을 고르게 해. 그래서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니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에 널리 시행하지 못하더라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호남과 호서,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시행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를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탐욕스럽고 교활한 아전은 품목이 감소해지는 것을 싫어하고 몰입애들은 방납이 어려워지는 것을 원망하여 반드시 헛소문을 퍼뜨려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거 뭐예요? 대동법이죠. 네, 대동법이에요. 그럼 대동법에 대한 설명, 방납이 등장하는 건 대동법이지 않습니까?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1년에 2필 걷던 군포를 한 필로 줄였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 균역법에 대한 설명. 지주에게 1경당 2두의 결작을 부과하겠던 것도 역시 균역법. 그 다음 3번 공납의 부과 기준이 가호에서 토지 결수. 이거 대동법. 그 다음에 공인이 등장하게 되었다. 요것도 균역법. 그러니까 정답 5번. 균역법이래. 대동법. 대동법에 대한 설명이니까. 됐어요? 됐네. 그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저랑 풀 마지막 문제. 자 보십시다. 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가는 선해성을 그린 겁니다. 가는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공납을 부과하여 특산물 대신에 쌀배 동전으로 납부하게 된 것. 뭐? 대동법. 아, 대동법이 시험에 잘 나오는구나. 1번.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게 할다. 아까 설명 들어주셨으면 알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호포제에 대한 설명. 2번.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답. 예. 1결당 쌀 4에서 6도. 요거 뭐였어요? 영정법. 영원히 정한다. 라고 하는 거. 비옥도에 따라서 토지를 6등분, 전분 6등법에 대한 설명.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결삭균역법. 요렇게 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거거든요. 혼자서 공부할 때 아까 그 표를 잘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되는 요렇게 되는 거였지 라고 하면서 보시면 되고요. 중심이 되는 것은 대동법과 균역법이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